네, 이제 4부 과학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혁명이란 쉽게 말해서 과학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를 말합니다. 시기는 17세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전에 이제 지식들은 내가 모르는 게 있더라도 이미 우리의 신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의 대리인인 목사라든가 랍비라든가 마을에 나이 많은 원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지식들은 다 쓸데없는 잡지식으로 치부가 됐죠. 예를 들면 개미의 집 구조가 어떻게 됐나요? 이러면은 랍비가 야, 그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마,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현대과학은 개인의 무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이게 굉장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무지의 인정. 그래서 현대 확립된 어떤 과학적인 모든 이론은 100%의 진리가 아니라 어떤 가능성이고, 그렇다는 것은 오류의 여지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주장이 들어오고, 근데 그 증거가 타당하다면은 기존의 이론은 수정되거나 폐기가 되면서 새로운 이론이 또 탄생하겠죠. 요거를 이제 정반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에는 신이 다 알고 있고 모든 진리는 과거에서 찾았기 때문에 진보라는 개념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현대 과학은 무지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아나가기 때문에 진보에 대한 어떤 꿈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18세기에 유행했던 철학이 바로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계몽주의를 한 문장으로 하면 이성에 의한 무한 진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기아나 질병이나 전쟁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인간의 힘에 대한 어떤 맹신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어떤 과학 연구를 할지는 과학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과학 연구에 돈을 대주는 스폰서들이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혁명 이후에 제국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국주의와 과학의 공통점은 바로 무지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국, 로마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 이런 제국들을 살펴보면 정복을 하러 나가긴 하지만 어떤 것을 탐구하러 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영토를 확장하는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탐구심이 좀 약했던 동양의 제국들은 신대륙을 탐험한다든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면 제국주의는 어디를 정복하러 나갈 때 항상 대동했던 것이 바로 과학자들입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할 때도 165명의 연구원들을 보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근대 이후에 유럽이 동양을 역전할 수 있었던 것도 정복욕과 이런 호기심이 큰 탓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 인도를 정복하면서 인도에 대한 지리학, 지질학, 고대 문자 해독, 생태계, 유적지 이런 것들을 탐구를 했는데, 이런 점에서 과학이 제국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야만인들에게 문명을 전파해주고 그들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대신 알아봐준다, 이런 어떤 명목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과학은 제국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했고, 그리고 제국주의는 과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진보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부의 총량도 커질 수 있다는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부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벌면 너는 더 덜 벌게 되는 이런 어떤 제로섬 게임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잘 돼야 너도 잘 된다, 이런 이제 자본주의의 개념이 생기면서 신용투자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 나한테 투자를 하면은 내가 총 파이를 커지게 하니까 나한테 투자를 해라, 이런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남발한 어떤 대출이나 화폐의 양이 커지면서 이제 거품 경제가 되어버리는데, 그거를 그때마다 과학의 발견이라든가 제국주의가 해결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거품이 빵빵하게 커졌을 때 신대륙에서 착취를 하면서 파이를 커지게 하고, 다시 거품이 또 커졌는데 산업혁명으로 다시 또 전체 파이가 커지고,
다시 이제 거품이 또 커졌는데 뭐 유전자 복제 기술 아니면은 그 전에는 에너지가 아니었던 것들 뭐 히토류라든가 콜탄을 에너지로 쓰면서 또 다시 이제 버티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과학이 자본주의의 어떤 수명을 계속 연장시켜주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에너지원 그리고 새로운 원자재들이 생겨나면서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돈을 아끼는 것보다는 소비하는 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소비지상주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먹는데 돈을 쓰고 다시 살을 빼는데 돈을 쓰고 이게 이제 무한굴레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분업화가 되면서 다 같이 공정에 모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킨다는 시간 개념이 또 중요해졌고 가족이나 이웃의 영향보다는 국가와 기업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가족과 공동체보다는 같은 것을 소비하는 소비자 집단에게 조금 더 공감과 감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비건이면 비건 푸드를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더 유대감을 느낄 것이고 내가 만약에 방탄소년단의 팬이라면 방탄소년단의 굿즈나 앨범을 사는 사람들에게 더 동질감을 느끼겠죠. 어쨌든 뭐 소비와 무역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면서 현대사회에는 이제 전쟁보다 평화가 더 낫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말이죠. 그렇게 평화의 시대가 되면서 행복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과학과 산업혁명으로 인류가 행복해졌는지 불행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행복이란 뭘까요? 생물학자들은 뉴런, 시냅스, 세로토닌, 도파민 등이 이제 막 뇌에서 전기신호를 보내고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맛있는 거를 먹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쾌감이 올라가고 내가 하기 싫은 걸 할 때 불쾌가 올라가고 하면서 쾌감과 불쾌에 왔다 갔다 하는 총량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게 쾌감과 불쾌의 합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다. 왜냐? 그거는 너무 나무를 보는 거고 삶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게 더 행복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애기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데 막 아기 때문에 막 밥도 제때 못 먹고 막 잠도 중간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깨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쾌감과 불쾌의 합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아기를 키우는 건 불행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엄마에게 아기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많이 없겠죠. 내가 이 아기 때문에 물론 내가 불편한 것도 많고 감수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이 아이가 제 삶의 행복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순간순간적으로 쾌감과 불쾌함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특정한 감정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착을 버려야 된다라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어떤 이론이 딱 맞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차차 알아가야 될 문제이고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호모사피엔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 생명체는 진화론에 따라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를 했고 농업혁명 이후에는 선택적 교배를 통해 지적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이 통통하고 젖을 잘 짜는 암소를 온순한 숫소랑 교배를 시켜서 온순하면서 젖이 많이 나오는 암소를 계속 기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연 선택을 통한 선택적 교배를 했는데 이제는 과학의 발전으로 새로운 차원의 지적 설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생명공학, 두 번째는 사이보그 공학, 세 번째는 비유기물 공학인데요. 이제 생명공학은 뉴스에서 보시면은 그 유전자 가위라고 하죠. 우월한 유전자를 잘라가지고 다 집어넣어. 그래서 키 180 이상, IQ 150 이상, 외모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아이를 낳는 게 바로 생명공학의 지적 설계고요. 그 두 번째 사이보그는 쉽게 말하면 반은 생물이고 반은 비유기물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의수나 보청기나 인공망막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제는 육체나 팔다리뿐만이 아니라 뇌와 컴퓨터를 연결한 사이보그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기물 공학은 말 그대로 생물과 전혀 관계가 없는 AI나 로봇 같은 공학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 세 가지는 사실 최근까지도 불가능해 보였지만 현재는 정신도 조작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이제 막을 수가 없는 수준이 되었고 인간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인류의 3대 숙제였던 기근과 질병과 전쟁은 어느 정도 해결을 했지만 그 이후에 사피엔스는 스스로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책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전체 사피엔스 내용을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